암이라는 병은 왜 생기는 겁니까? 암은 우리 모든 사람은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네. 돼요. 하루에 보통 한 3,000개에서 한 4,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공장에서 불량품 나오듯이 네. 우리 몸에서도 불량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량품들을 우리 몸에서는 어떤 자살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서 제거를 해요. 네. 또 아니면 우리 면역세포가 있어가지고 그런 세포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죽지 않은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그 다음에 계속 성장을 하고, 네. 이제 이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커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면역세포에 죽거나 자살 프로그램에 걸리면은 이제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리는데 이런 모든 면역도 잡지를 못하고 자살 프로그램도 작동을 안 하면은 점점 계속 커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진단상에 암이라는 게 이제 보이면은 그게 이제 암 환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누구는 암이 없어지고 누구는 암이 자라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병원에 가면 꼭 체크 목록에 가족 중에 네. 암에 걸린 분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 암이라는 것은 가족력 또는 유전 내력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은 유전병은 아니죠. 네. 우리가 이제 그 부모대에서 그대로 물려받은 유전병은 아닌데 암에 걸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소인을 이제 좀 물려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가족력에는 우리가 보통은 유전적으로 소인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저희가 이렇게 쭉 보는 견해에 의하면 후천적인 것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음식도 같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는 것도 공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 공유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한 가족이 있다면, 누구 한 사람이 걸리면 다른 사람도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가족력은 소인을 갖는 거지 유전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식습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암에 잘 걸리는 식습관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식습관 중에서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게 요즘에 보면은 뭐 인스턴트 식품, 뭐 또 패스트푸드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트란스 지방이 많거든요. 트란스 지방이라는 게 지방산이 고열이 됐을 때 아니면은 수소 첨가하거나 이래 됐을 때 이게 이제 그 분자 구조상의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암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발암 물질로 이제 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습관에서 보면 과식이 저는 이제 과식을 상당히 문제를 많아요. 이 과식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몸에 비만이 오면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높아지면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음식 습관 중에서 뭐 간식을 특히 저녁에 간식 많이 먹죠. 그게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에 우리 먹고 나면 자야 하잖아요. 네. 자면은 나도 쉬지만 내 몸도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저녁에 뭔가 음식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쓰지는 못하고 어딘가 저장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암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미 생겨있는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영양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 몸이 안 쓰면은 암세포가 있다면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음식 습관으로는 이제 안 좋다고 봐요. 근데 야식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참 밤에 먹는 게 이렇게 맛있거든요. 기왕이면 야식을 하려거든 못 끊겠거든 요렇게 좀 바꿔봐라 하는 제안을 해주신다. 그게 이제 야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먹고 싶어서 유혹을 못 끊는다면 그러면 뭔가가 내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뭐 견과류 같은 것도 괜찮아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음식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면역을 올리는 음식이 고구마예요. 고구마요? 예. 고구마가 지금 철인데 고구마. 예. 고구마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요즘에는 어떠냐면요. 음식도 내 몸에 맞는 음식, 내 몸에 그 면역을 높여주는 음식이 어떤 것인가를 구분해주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것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 검사를 해서 보면 고구마가 가장 높게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의외로, 야, 잘 됐다. 나 고구마 좋아하는데. 네, 의외로 근데 고구마를 드실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찌거나 구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찌거나 굽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생으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 생으로 근데 찌거나 구우면은 이게 달맛이 훨씬 더 나지요. 예. 당지수가 올라가 버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당지수가 올라가는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아, 생으로 먹으면 생으로. 먹으면 당지수가 높지 않아요. 아. 견과류하고 고구마나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야채 종류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절대 근데 튀기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과일도 단맛이 없는 과일들, 단맛이 없는 과일을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예. 그렇지만 뭐 키위라든지 키위, 토마토라든지 네, 토마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베리 종류 있지 않습니까? 열매 뭐, 예, 우리 이제 뭐 저기 보면 뭐 아사히 아로니아라든지 뭐 아로니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먹으면은 칼로리도 별로 없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파이토케미칼들이나 또 오메가3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역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봐야죠. 좀 전에 이제 단 거 이거 안 좋다 말씀하셨는데 암이 단맛을 좋아합니까? 암은 에너지를 쓰는 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게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들고 세포질에서 만드는데 에너지가 이 암세포는 세포질에서 만드는 엔진밖에 가동을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포도당밖에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도 이걸 포도당으로 바꿔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을 주로 같이 쓰는 거니까 우리가 포도당이나 설탕 이런 부분들이 다 탄수화물에서 유태는 단당류 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그게 다 달잖아요. 이 단 부분도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은 우리가 뭐 암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과즙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뭐 육류 소비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안 먹을 수는 없고 그 육류와 채소류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습니까? 예, 육류하고 채소류하고 비율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양소 비율을 보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6대 2대 2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암 환자 경우에는 이제 좀 달라져요.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채소하고 육류를 비교 데이터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루에 채소를 가장 이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이 하루에 400g에서 600g이라고 그래요. 근데 400g에서 600g 먹기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돼요. 그래서 어렵고. 육류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중 있잖아요. 체중을 g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50kg다. 그러면 50g 하루에 필요한 양이. 그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50g 정도를 하루에 필요하다 보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에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고기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막 에너지도 올라갈 것 같고 면역도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단백질은 딱 그날 필요한 양 빼놓고는 다 신장이나 간으로 해서 빼버려요. 저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비율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채소류는 400에서 한 600g. 그다음에 단백질은 한 50g. 사실 50g 하면은 그 우리 한 거에 600g인가요? 600g이잖아요. 야, 그럼 진짜 조금인데요? 조금이죠. 하루에 필요한 양은. 나머지는 그냥 다 신장으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몸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원래 단백질이 신장을 손상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많이 먹으면 나중에 신장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육류를 먹는다 치면 우리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각종 고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얼핏 듣기는 흰살 쪽으로 갈수록 더 좋다 이랬어요. 그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육류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선이나 이거 말고 이제 육류. 뭐 생선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선까지 다 포함하자면은 사실 이제 육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사육이에요. 사육. 사육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일단은 빨리 키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집어넣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육을 하면 위생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생제 같은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육류 자체에는 철분이 많아요.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에는
안 좋은 영향을 이제 주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은 육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 되면은 우리가 그 소고기도 예전에 보면은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으면은 비린내 나잖아요. 사실 그 비린내가 좋은 겁니다. 오메가3입니다. 그게 오메가3가 많을수록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염소라든지 양고기 같으면은 우리가 비린내가 좀씩 나요. 잡내 난다는 게.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오메가3예요. 그래요. 그게 오히려 우리 몸에는 건강한 육류가 되는 거죠. 그 양고기 같은 거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양고기나 요즘에 그래서 염소고기 같은 이런 거 먹잖아요. 그게 방목이잖아요. 근데 사육을 하면은 그 오메가3가 흡수가 우리 몸에 들어올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에 있는 풀을 많이 뜯어 먹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게 이제 많이 들어오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생선은요? 생선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바다에서 오래 사는 생선은 수은이 축적이 많이 돼 있어요. 수은. 왜냐하면 바다가 오염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금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생선 중에서 가장 문제는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중금속이 없는 생선을 먹어야죠. 없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수명이 짧아야죠. 오랫동안 살면은 그만큼 쌓이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그 오메가3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좋은 오메가3는 30cm 이하의 생선에서 추출했단 말이 붙거든요. 그거는 30cm 이하의 생선은 수명이 짧은 거잖아요. 그럼 멸치 많이 먹어야 되나? 멸치도 좋죠, 오히려. 그래서 꽁치, 고등어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제 연어, 참치, 큰 거. 그다음에 갈치 큰 거, 은갈치, 그다음에 문어 바다 밑에서 특히 바다 밑에 이렇게 바닥에 중금속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오래 사는 생선은 가능한 피하죠. 그 중에서 중금속 중에서 이제 수은이 이제 가장 문제거든요. 수은은 우리가 갑상선 기능을 떨치고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생선을 주의할 때는 일단은 수명이 짧은 것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생선도 전부 다 양식을 많이 하잖아요. 양식하는 이 생선에는 마찬가지로 항생제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그래서 자연산인데 큰 고기의 자연산은 비싸고 그러니까 고등어, 꽁치, 아까 말씀하신 멸치, 조기 이런 게 좋죠. 그 요즘에 저 방사능 뭐 이런 것 때문에 생선 먹기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방사능이 이제 우리 세슘 같은 게 얼마나 축적이 돼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방사선이 방사선은 노출이 오랫동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암에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줄 건지는 조사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은에 좀 주목하고 중금속이 제일 큰 고기보다는 작은 고기. 30cm 이하의 작은 고기 그리고 양식보다는 자연산. 원장님은 지금 그 암 치료 병원을 운영 중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들의 식단도 굉장히 신경을 쓰실 텐데 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가능하면 채소를 그러니까 채식류를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은 어떤 아까 지금 요즘에 육식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사육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가장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 음식 습관이라는 게 고기는 맛있는데 채식은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다 보니까 그걸 참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많이 싸우죠 환자들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은 원래 가능한 한 육식은 그러니까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안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선류는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오메가3 같은 게 암 치료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산들을 이제 사용을 할 때 가능한 한 우리가 이제 식용유도 오메가3 계통이 오메가6 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6 계통에 있는 식용유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거의 오메가6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줄이죠. 오메가3가 많은 거 그러니까 아마씨나 또 아니면은 이제 우리 들깨 같은 거 이런 건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들어가게 이제 이렇게 하는 식단으로 많이 이제 구성을 이제 하고 있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드세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다 드십니까?
저는 다 먹어요. 다 그럼 먹는데 드시면은 식단은 보통 뭐? 이제 아침에는 저는 이제 콩죽을 먹어요. 콩죽. 예, 콩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무슨 콩인데요? 우리 보통 저는 서리태를 가지고서 갈면은 이게 완전히 그 죽처럼 돼요. 바로 이제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조그만한 컵으로 하나 정도 그거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하고 해서 믹스를 갈아가지고 이제 그런 걸 먹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콩죽만 먹으면 또 좀 질리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그 샌드위치도 좀 먹는데 이럴 때는 이제 통밀이나 호밀 이런 거 먹고 이제 점심 때는 우리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주로 밥 먹으니까 그렇고요. 저녁에는 이제 잡곡밥을 이제 해서 이제 잡곡밥이나 아니면은 현미밥 이런 부분들로 먹고 그리 하죠. 반찬은요? 예? 반찬이요? 반찬은 뭐 거의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렇게 먹으면 반찬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 때는 이제 병원에 원래 환자식 같이 먹으니까 저희는 이제 육식보다는 거의 이제 채식적으로 많이 하니까 대신 이제 조미료가 문제잖아요. 조미료 저는 이제 우리가 조미료는 이제 자연 우리 조미료 쓰는 거 외에는 거의 집에서 이제 그런 건 쓰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게 양이에요, 양. 저는 조금만 드시네요. 그 소식이죠. 소식 저는 우리가 밥 같은 경우 저는 하여간 무조건 3분의 2로 줄인다고 생각을 하고 먹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그래요. 우리 다른 사람 제가 먹는 거 보면 숟갈 3숟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견뎌요. 근데 우리 환자분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달만 견디면은 소식은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걸 참 견디지를 정말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한 달만 견디면 돼요. 그래요? 한 달만. 하루도 힘들던데. 하루도 힘들죠. 근데 환자들 보면은 어떠냐면요.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을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암 환자가 잘 먹는다는 것은 나는 배가 부르고 암은 굶긴다는 거잖아요. 그 암을 굶기려면은 내가 배부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배부르면서 암은 가지마에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약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암에도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소식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이어트 하면은 소식이 되는 건가 싶은 의문도 사실 있는데 왜냐하면 뭐 저탄고지라든지 아니면 간헐적 단식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 이제 저탄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탄고지가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저탄고지가 돼서 저탄고지라는 게 뭐냐면 지방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줄이잖아요. 한마디로 지방은 우리 정상적인 세포에서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그 암 세포가 이용하는 에너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이용한 에너지를 꺼주면 암세포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거 정상세포는 지방을 가지고 먹으니까 견디는데 이게 그 효과가 제대로 나려면 정말 탄수화물이 제로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에너지 시스템이 암세포가 굶지를 않아요. 암세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15% 이하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경우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한 끼만 고기 먹고 그 다음 끼 먹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느끼하고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그렇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실제 실행에 잘 옮기지를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저탄고지를 그렇게 하면 견디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한 25% 정도의 탄수화물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를 지방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등도 저탄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탄수화물 아주 100% 줄여버리고. 나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지방을... 너무 줄이게 되면 또 신장 기능을 잘 봐야 돼요. 그렇다고 지방을 확 늘리면 안 되는 거고. 아니요, 지방을 늘려야죠. 늘려야 돼요. 지방을 늘리는데 우리가 지방이라면 무조건 뭐 돼지고기, 소고기 써야 되는데 기름을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방산을 늘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산이 보통 이제 오메가3 계통에 그런 게 많이 들어있는 이런
걸로 바꿔주면은 저는 혹시 되거든요. 오해하실까봐 예. 저탄고지라고 그래서 예. 그 돼지고기 기름 있고 소고기 기름 있는 걸 막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예,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건 아니죠. 오메가 3라는 거죠. 오메가 3. 전에는 처음에 저탄고지가 나왔을 때는 네. 지금 진짜 뭐 베이컨이라든지 네, 막 비계라든지 고기 구워 이런 먹더라고요. 거였죠. 그 안에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포화지방산이 많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그리고 항생제, 뭐 성장 호르몬, 철분 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저탄고지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적 단식. 네. 간헐적 단식은 이제 우리 하루 일상에서 8시간을 먹고 16시간을 공복 상태로 있는 거예요. 간헐적 네. 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하고 사이에 한 7시간, 8시간 띄우고 그래서 점심 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굶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녁을 굶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녁은 우리가 말이 그래요. 먹는 게 아침은 정순같이 먹고 네.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바뀌어서 거지같이 먹을 바에는 그게 이제 단식이 되면 이제 네. 굶어주면 이제 되는 거라.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면은 잘 버텨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저탄고지라든지 간헐적 단식이 제대로만 하면 나쁠 건 없다는 나쁠 얘기예요. 건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간헐적 단식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폭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폭식하게 되면은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요요 현상처럼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자기가 어떤 암을 치료한다는 뭐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잘 견뎌 나가고 견디다 보면 습관화가 되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적응이 돼서 네. 생활화가 되면 괜찮죠. 근데 이렇게 안 먹다 보면 그 우리가 흔히 입이 심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군것질, 간식거리를 찾게 되는데 예. 아까 그 야식으로 적합한 것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간식도 그게 적합할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간식하면 단 것을 먹으려고 하는 네. 사람들이 많은데 네. 단 거는 일단은 안 좋고요.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게 제일 안 좋거든요. 설탕은 우리가 암세포에다 영양을 공급하는 탄수화물만, 이제 포도당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설탕은 사실은 장내 세균의 나쁜 균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도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엉망이 되면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세포도 키우고 면역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내니까 가능한 한 단 것은 피하는 게 나아요. 그럼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암 치료에 가장 그래도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먹을거리 중에 네. 이거는 내가 으뜸으로 꼽는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그 좋은 이제 음식으로 볼 때는요. 네. 아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고구마. 생고구마. 생고구마가 제 1번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안에 고구마 속에는 이뉼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강글로사이드라는 당 지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껍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보라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이라는 껍질채로 먹어요? 예, 껍질채로 먹는 게 생으로 좋죠. 먹을 때도? 그 요즘에는 우리 그 보라색 고구마 해가지고 예, 자색 고구마. 예, 자색 고구마. 예, 예. 그 안에까지도 보라색이 맞아요. 이게 안토시아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암 유전자를 끌 수 있는 조절해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그 우리 암을 만들어지려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야 이게 이제 암을 일으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안토시아닌, 베리 종류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암에는 미네랄이 중요해요. 미네랄. 왜냐하면 우리 몸을 되게 다 산성화가 돼 있거든요. 암 환자들은 산성화 더 심해요. 그러면 산성화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게 미네랄밖에 없어요. 그 미네랄 중에서도 알칼리성 미네랄들이 많아야 돼. 근데 비트에 보면은 비트가 미네랄이 엄청 많거든요. 비트에 그래요? 네, 비트에.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산성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칼륨이 알칼리성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이런 부분들을 먹어야 되는데 이 비트 속에는 그런 미네랄이 많으면서도 또 여기에는 안토시안도 많이 들어있고 아미노산 다양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를 권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마늘이죠. 우리 마늘이 이제 우리 10대 항암 음식 중에 제 1번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마늘을 환자들이 참 많이 먹어요. 먹는데 자신한테 맞는 통계적으로 볼 때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정도가 한 70%밖에 안 돼요. 이게 10명에 7명은 면역도 올리고 여러 가지 안에 들어있는 마늘 속에 그 솔포라판이라는 성분도 들어있고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면역도 올려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10명, 7명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에서 4명 정도는 나도 효과 없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환자들한테 검사를 하라고 그래요.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나한테 연락이 먹었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하는데 일단 일상적으로 생각하자면 이 3가지가 저는 가장 권하는 겁니다. 아니 검사를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맞는 음식 검사는 뭘 어떻게 하는 검사예요? 그게 램 검사라고 하거든요. LAM.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면역이 있잖아요. 면역을 우리 음식도 면역을 올릴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혈액을 뽑아가지고 보내면 피 검사? 예, 피 검사를 하면은 그래서 음식하고 우리 면역 세포를 갖다가 같이 넣어서 암 세포를 얼마나 죽이는가를 이렇게 보는 검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하고 넣어서 평소 때 내 면역 정도하고 음식을 넣었을 때 암세포를 얼마만큼 더 죽이는가. 이 많이 죽일수록 나한테 맞는 면역을 높이는 음식이잖아요. 그런 검사가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어떤 음식을 체크만 해주면 이 검사에서 그걸 가지고 다 해줘요. 그래서 당신은 마늘이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뭐 고구마는 어떻습니다. 뭐 야채는 어떻습니다. 이게 다 나와요. 그 일반 건강검진 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건 다릅니다. 전문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군요. 이제 전문 병원에서는 이제 혈액 제출만 하고, 그거는 이제 대학 그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우리가 샘플을 보내면 그것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섭생,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그 먹는 것과 생활 습관이잖아요. 어떤 분은 운동을 내가 그렇게 평소에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암에 걸렸다라든지 내가 평소에 잠도 잘 자고 그러는데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암에 걸렸다.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운동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제 환자 중에 한 번에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대장암 환자예요. 대장암 환자인데 이 사람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해서 나는 정말 이 방송에 이런 데서 좋다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등반가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자기 말로 일주일에 5일간 등반을 한대요. 그건 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산속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산속에서 나오는 건 야채라든지 좋은 것만 먹었다고. 그런데 왜 내가 암에 걸렸느냐. 근데 왜 걸렸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그랬거든요. 당신은 그것 때문에 암에 걸렸다. 그것 때문에? 네, 암에 걸렸다 했죠. 왜냐하면 운동도 우리가 암 환자에 맞는 운동이 있어요. 맞지 않는 운동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산소 운동을 하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반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막 땀이 뻘뻘 나고 다리가 뻐근해지고 숨이 헐떡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산소가 부족해진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걸 말하거든요. 암세포는 저산소 지역에서 잘 커요. 산소가 많으면 암세포가 못 커요. 그런데 등반을 해서 본인이 운동을 했지만 어때요? 저산소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과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무리한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은 그거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돼요.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라톤도 장시간 우리가 뭐 마라톤 하는 사람들 뭐 한 10km까지는 거의 숨 안 차잖아요. 이제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근데 거의 막판에 가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이제 근력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 요즘. 예. 운동 선수들이 운동 많이 하면은 암에 안 걸릴 것 같은 운동 선수 마음에 안 걸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운동 선수를 다 암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은 어차피 보면은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운동도. 운동도 그렇고 그 외에도 보면은 이 몸을 산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안 좋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에서도 보면은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하는 사람들.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생활 리듬이 깨지는 거거든요. 밤낮이 바뀌어 있는 분들. 예, 저기 밤낮이 바뀌어 있으면 또 이 생활 패턴도지만은 수면 시간도 되게 우리가 낮에는 모든 사람이 같이 활동을 하지만 저녁에는 같이 자잖아요. 그런데 바뀌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낮에도 잘못하면은 깨어 있어야 되고 저녁에도 깨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리 하루 생활 리듬 중에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잠이거든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부교감 신경이 그 긴장 상태의 교감 신경이 이제 가라앉고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이제 부교감 상태가 되면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잠이 들면 그게 암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우리가 몸에서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통 사실 저도 2011년이니까 12년 전에 그 건강검진 하다가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수술하고 뭐 전이 든 데가 없어서 지금 뭐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걱정은 되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으로 암을 발견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전에 뭐 증상이 없어요. 근데 요런 증상이 발현됐을 때는 꼭 병원에 가서 암 검사를 해봐야 된다 하는 뭐가 있습니까? 신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암종별로 이제 전조 증상들이 다 다르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오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은 게 체중 감소죠. 일단은 우리 체중이 떨어지면 암이 있을지 모른다. 그건 왜냐하면 체중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어떤 지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있게 되면 암세포는 우리 그 정상적인 세포에 비해서 에너지를 18배를 더 먹어요. 그러니까 18배를 더 먹으니까 우리가 평소 때 먹는 음식 가지고 지 성장하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내 지방을 빼가든지 근육을 손상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걸 채워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체중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체중 감소가 이제 가장 이제 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면역 저하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암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면역 저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뭐 피로하다든가 기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되게 바이러스 질환이 잘 생겨요. 암에 대한 면역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기라든지 특히 우리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예전에는 이렇게 대상포진에 걸려 있으면 암이 있는가 검사를 해보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이렇게 바이러스 질환들이 되게 이제 면역이 같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이 자주 걸린다든지 이게 감기가 잦아도 한 번 정도 검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리니까 저 갑자기 겁나는 게 전 입술 주변이 잘 터요. 단순포진. 네, 단순포진. 이런 것도 그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자주 생기고 할 때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올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이제 이게 오면은 사실 겁도 나지만은 진행이 돼서 발견돼 통증. 네. 원인 모르는 통증이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암종별로 이제 많이 차이들이 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그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혈변이 나온다든지 변에 이제 피가 묻어서 나오면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깨 쪽에 통증 같은 게 나오는 경우에 특히 우측 어깨에 통증이 나온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서도 봐도 뭐 특별하게 모른다 한다. 이럴 때는 간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간에 어떤 종괴가 있어서 커지면은 방사통으로 해서 우측 어깨에 통증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아픈데 뭐 어떤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척추에 이런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럴 때는 특히 이제 췌장암 같은 거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구리 쪽이 많이 아프다. 그럴 때는 이제 신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암종별로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은 제일 많은 부분이 일단 체중입니다. 체중 감소가 제일 많이 있죠. 나 요즘에 내가 뭐 아주 잘 안 먹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살이 빠져 이러면 일단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뭐 건강검진에서 찾아내서 수술해서 그랬지만 건강검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갔더니 말길에 뭐 4기라고 그러고 3기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뭐 가가지고 좀 따집니까? 검사 잘못했잖아 이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혹시 터보 캔서란 말 들어보셨어요? 터보 캔서? 우리가 터보 엔진 자란다는 있잖아요. 겁니까? 예. 네. 터보 캔서라는 게 네. 원인은 잘 몰라요. 하지만 요즘에 와가지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갑자기 네. 암이 커버리는 경우요. 그래서 네. 갈수록 세계적인 추세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즘에 많은데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1기에서 4기로 간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암의 성질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엄청 이제 빠른 이제 이런 경우들이 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이제 그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 이런 암 같은 경우는 저희는 우리 환자를 보면서 보면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일주일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끔 그리 빨리 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암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도 일주일 있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변화를 느낄 정도로 커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에 보면은 1기 정도 되면 가볍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그 뭐 다음 치료에 수술이라든지 항암이라든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유전자 성질이 안 좋은 경우는 본인이 느낄 정도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1기였던 사람이 4기로 가서 발견이 돼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약간 그 암의 조직검사상의 성질이 안 좋았을 때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세포가 좀 이렇게 빨리 확 자라는 암은 속수무책인 거고, 뭐 이제 느리게 자라는 암은 그래도 뭐 대응이 가능한데, 또 하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초기암이라도 발견이 되면 그 전에 5년, 10년 전부터 이게 자라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발현이 된 거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나마 이런 상태면 럭키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천천히 자라는 거니까. 근데 터보 캔서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는 진짜 뭐 운명을 탓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도 뭔가가 이제 그 기전은 있겠죠. 근데 아직 이제 우리가 그냥 발견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이게 터보 캔서라는 게 이제 사회적인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전자를 깊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유전자. 우리 사실 암은 그냥 덩어리가 있으니까 뭐 이 전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암이 가지고 있는 그 암을 일으키기 위한 암을 성장시키는 유전자거든요. 유전자 변이. 이게 어떤 유전자들을 많이 변이를 시켰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답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뭐 NGS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유전자를 깊게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하면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해요.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해서 이제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까? 이게 병원이나 의사를 잘 만나야 이게 또 고쳐지더라고요. 보면. 맞아요. 그게 의사를 잘 만나는 것도 보면은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유명한 병원, 그 다음에 언론에 많이 알려지는 의사, 또 어떤 경우는 누가 친지들 소개하는데 또 아니면 집 가까운데 이런 걸 가지고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환자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대학에 가서 교수들 앞에서 3분 이상 못 있잖아요. 맞아요. 그 판단 못 하잖아요. 바로 사람들 그렇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교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내가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일단은 암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은 내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나 잘 아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내 암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암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 어느 정도 앞으로 치료가 어떤 게 있다는 것도 일단은 내가 지식을 갖고 그 다음에 교수를 만나서 그 교수가 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수인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하고 맞는가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내가 판단을 하기가 쉽죠. 제 모토가 뭐냐면 우리 병원 앞에다 딱 써놨어요. 암과 암. 암하고 알아야 된다는 암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실제 모르고 이렇게 치료하는 환자들하고요. 알고 치료하는 데는 훨씬 더 치료율이 좋아요. 본인이
아니까 이렇게 하면 또 자신감이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선택을 하더라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고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만 찾아다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고 또 만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병원 가야 하잖아요. 빙빙빙빙 돌다 보면 시간만 다 가버려요. 그러면 암은 내가 이렇게 환자 이 치료 방법이라든지 의사를 만나는 동안에 이 주인을 위해서 쉬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쥐는 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빨리 선택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사람들은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어떡하나 뭐 여기저기 막 하는데 빨리 공부하고 선택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제 암을 치료해요.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하셨습니다 이래요. 저도 5년 동안 잘 관리하셨습니다 라고 상장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럼 완치가 된 겁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5년이라는 기준은, 암에는 5년이라는 기준이 원래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암에 5년이면 완치라는 생각을 착각을 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치료비 도와주는 산정특례 맞아, 5년 동안이에요. 5년.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그게 재발 안 하면은 이거는 그냥 산정특례 중증을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환자들이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절대 그건 완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5년을 보통 한 80%로 봐요. 80% 정도. 자, 이제 8분 능선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능선까지는 이제 잘 왔어요. 그런데 10년을 90에서 95% 정도 봐요. 그러면 아직도 10년이 됐어도 10분 능선 못 간 거예요. 근데 이 10분 능선은 평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그래서 완치란 말을 원래 우리가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잘 못 쓰게 하죠. 왜냐하면 완치가 됐으면 관리가 이제 소홀해질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도 그때 5년 완치 상장 받고 제일 하고 싶은 게 시원한 소주 한 잔 탁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찌개 집에 가서 부대찌개 이렇게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탁 먹었는데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혔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암은 평생 관리를 하거든요. 평생. 왜냐하면 언제라도 재발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환자들 보면 10몇 년, 저는 뭐 20년 동안 암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원바람일 줄 알았어요. 새로 생기나. 그런데 재발암이었어요. 재발암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발암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위암인데 그 자리에 같은 성질을 가진 위암이 또 생긴 걸 말하죠. 근데 다른 데 생기면은 전이고 그 자리에서 생기면 재발이고. 근데 그 지나서 뭐 이게 똑같은 이런 암이 아니고 다른 암이면 그렇죠. 다른 암이 생기는 그렇죠. 거고. 이제 그건 2차 암이 되는 거죠. 어느 게 더 치료하기는 좋습니까? 재발암이 더 나쁜 거죠. 나쁘죠. 그런 재발암이나 전이암이 되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원바람보다는 성질이 고약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롭게 생기는 원바람은 일단 처음에 순환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2차 암이 낫고 재발이나 전이암이 얘네들은 성질이 아주 고약한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치료했을 거 아니에요. 항암 수술도 하고 항암 방사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남은 놈이 그러니까 독한 놈이네. 독한 놈이 되는 거죠. 살아남았으니까. 그럼 지금 항암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 윤석하 씨인가 항암 치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항암을 거부하면 거부해지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부는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이제 항암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항암을 하면은 우리가 자연 치유 하시는 분들이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항암하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뭐 너무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 항암 전체를 통틀어 놓고 한꺼번에 일이 해버리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프로토콜대로 하는 거. 처음에 암이 발견됐을 때 뭐 몇 번 한다. 여기에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받는 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재발이 됐거나 전이가 돼가지고 항암을 하면은 기한이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언제까지 하고 끝난다는 게 없거든요. 그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가 사실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항암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독한 거잖아요. 근데 일반 세포까지 다 죽인다. 그렇죠. 독한 거에 대한 독약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삶을 연장시키는 개념이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떨쳐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럴 때는 항암을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끊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 의사들은 쉽게 말 한마디 하잖아요. 끊읍시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동아줄이었어요. 그렇지. 이걸 놓는 순간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생각한다. 암이 커버리니까. 예. 그럼 이걸 갖다가 끊으라고 참 하기 어려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에요. 더 이상 해봤자 암이 줄어들지도 않고 오히려 항암을 하면서 정상세포, 면역세포 파괴해버리면 암이 더 크는데 더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을 중단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설득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암은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죠. 네. 암 걸린 사람이 이렇게 진단을 받은 다음에 언제 수술합시다 의사가 그러면 고마워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한다는 자체는 고칠 맞습니다.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암인데 일단은 스케줄 잡고 항암부터 들어갑시다. 이러면 수술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암 중에서 보면은 수술을 못하는 암이 있어요. 이제 폐암 중에서 보면은 이제 비소세포암이 있고 소세포암이 있고, 그러면 소세포암은 일반적으로 수술 안 하거든요. 비소세포암을 하고 그러면은 수술할 수 있는 폐암이라는 게 해피한 거죠. 그 고마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해피한 거예요. 그런데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미 다른 데 전이가 됐어요. 전이가 돼버리면 수술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상태이니까 이게 수술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해피한 거죠. 그럼 이제 그 항암 치료 어쨌든 수술한 다음에도 혹시 모르니까 항암 치료하는 분들 뭐 3기 뭐 이렇게 되면 하더라고요. 보니까 2기 뭐 근데 아예 수술을 못 하고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더 독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땐 뭐 드시질 못하더라고요. 그때 뭘 좀 드시면 좋겠어요? 이게 항암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이제 구내염이 와요. 입안에 헐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설사, 변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먹으면 막 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미각 변화가 와요. 미각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막 입덧하면서 그 우리 잘 먹던 음식도 못 먹고 막 토하고 하듯이 항암이 그런 현상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각 때문에 오히려 더 먹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짜게 줘도 맛을 잘 못 느껴가지고 막 더 짜게.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싱겁게 줬는데도 또 짜게 느끼다고 이제 싱겁게 해달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뭐 금속 맛을 느낀다든지 이런 맛을 느끼고 못 먹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내염 같은 거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유동식이 좋아요. 그러니까 죽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죽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영양가를 최대한 맞춰서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흑임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복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채죽. 근데 저는 의외로 환자들이 우리 암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좀 그 환자들이 가장 잘 적응해서 먹는 게 보면 누룽지예요. 누룽지. 누룽지. 구수하니. 누룽지를 의외로 환자들이 잘 먹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영양가 있는 것을 너무 맞추려고 하다 보면 막 고단백 해가지고 고기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소화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소화 못 시키면 아무 도움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 경험으로 우리 환자들 이렇게 볼 때는 누룽지를 참 좋아해요. 구수하니 괜찮죠. 잘 적응. 그리고 그거 있던데 저도 어머니 아버지 그 오래 병원 누워 계실 때 뭘 잘 못 드시니까 영양분은 공급해야 되고 그뭐 캔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암 환자도 그걸 많이 먹죠. 그렇죠. 그걸 많이 먹고 요즘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맞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한테 이제 이거는 우리 환자들이 이제 이게 항암이나 이렇게 힘들 때 그것을 먹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이 암 치료약, 치료 개념의 영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영양소 비율을 맞춰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다음에 유동식으로 그런 개념이 있지만 이게 암 세포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사는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먹는 건데. 근데 환자들이 평소 때도 그걸 먹으려고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이 무섭고 건강하지 않은 삶이 무섭기 때문에 요즘에 각종 건강 보조 식품들을 많이 먹어요. 저도 그거 배부를 정도로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좋다는 거는 또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주시면 다 먹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은 정제된 건 아니거든요. 농축이죠. 농축. 농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 개념하고는 다르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보충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안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이 없잖아요. 네, 다 좋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환자들이 어떠냐면요. 전부 물어보면은 상담 끝나고 나면 나 이거 먹고 있는데 어때요? 저거 있는 먹으면 어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래. 다 가지고 와. 일단 다 가지고 와. 그럼 내가 거기서 골라줄게. 가지고 오면 보따리째 들고 와요. 그 요만한 큰 보따리가 들고 와요. 그러면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먹으면 오히려 간이나 신장 엄청 부담 가죠. 꼭 필요한 거. 근데 꼭 필요한 것은 그 사람 상황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고 하는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능식품을 너무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내 평소 때 내가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내 건강을 약이나 기능식품보다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뭐 제일 저는 이제 우리 환자가 강조하는 게 산성화를 억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먹는 음식이 다 산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비트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운동을 이제 체계적으로 만든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50분. 그다음에 근력 운동 5분에서 10분. 이제 이런 부분들로 꾸준히 그리고 이제 보통 운동하다 보면 환자들이요, 막 운동할 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또 안 할 때는 또 안 해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그런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식을 안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과식 어려운데 과식을 이제 이렇게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규칙적으로. 내 생리 리듬을 정확하게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유지시켜 주는 것도 내 면역이 잘 버티는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 외에 이제 잠을 잘 자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인드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되는 거.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아야 돼요. 남이 주는 스트레스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스트레스를 현대인이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내 나름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술로 풀면 안 되고. 술로 풀면 안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그런데 되게 우리 암 환자들 보면은요, 스트레스가 자기가 만드는 스트레스보다는 남이 만들어주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다.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는 만들지 마라 하는데 사실은 참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 스트레스를 어쩔 수 없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받고 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견뎌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어쨌든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심신요법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희석을 시켜가야죠. 희석을.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그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 커요. 맞아요. 심리적인. 저도 들은 얘기는 화날 때 참는 사람하고 화날 때 화를 내는 사람하고 화날 때 참는 사람이 암에 더 걸린다 그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참으려면은 내 몸 안에서는 긴장을 갖다가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막 올라가요.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면역은 떨어지거든요. 부교감신경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는 것보다는 뿜어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나쁜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목사님이나 아, 나 일찍 신부님이나 죽겠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지금 그 보면은 스님이나 참는 분들. 예, 아. 그분들이 암에 걸려갖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신도들한테 암에 걸렸다는 거 감춰요. 아.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개념은 암에 걸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암에 걸렸나 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성직자가 돼가지고 암에 걸렸어? 좋은 말만 하고 하는 분들이 암에 걸리면 저 참으셔서 사람이 그렇죠. 예, 무슨 죄를 지었까지 했나 그러니까 감춰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자랑을 하십시오. 그럼. 네, 자랑을. 네. 남한테 그게 이타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게 되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면역을 떨치는 게 돼서 나중에는 그게 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자랑을 하시고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베풀다가 내가 암에 걸렸다 이런 거 말씀하시라면 웃고 그러는데 사실 그 스트레스를 갈무리하는 게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론적으로 보면 암에 안 걸리고. 그 직업군 중에 이렇게 조사해 보신 건 있으세요? 직업에서 참는 직업이 보면요. 많이 걸릴 것 참는 직업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성직자분들이 그러니까요. 또 많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그 직장이 스트레스 엄청 많은, 받는 엄청 받는 직장. 네.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게 목표를 자기 스스로 목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른 거 그 목표 하나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이. 네. 그리고 우리가 체온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네, 체온을 올려야지 체온이 예. 내려가면은 암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 이러던데. 예. 체온은 면역하고 직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몸에 뭔가가 위험 신호, 외부에서 뭔가 감염, 예전에는 다 감염 때문에 열이 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열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열이 올라가면 일단은 외부에서 뭔가가 침입이 있다. 여기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된다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거든요. 이게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이 100% 올라가고 1도 떨어지면 30%의 면역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온을 높이는 게 평소 체온을 높여야 돼요. 평소. 근데 암 환자분들이 대개 보면 저체온이에요. 뭐 36도 2부, 36도 3부, 36도 5부 이하가 저체온이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평소 체온을 한 36.8도 정도로 높여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좋은가요? 운동 좋죠. 그다음에 음식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따뜻한 채죠. 대개 이제 뿌리 채소가 저는 한방 의사가 아니지만은 보면은 이제 뿌리 채소가 이제 그래서 고구마가 좋은가 보다. 네, 그렇죠. 뿌리 채소를 많이 이제 그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체온이 올라. 부신 기능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부신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부신 기능이 우리가 번아웃 있잖아요. 번아웃이란 말이 부신 기능이 떨어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부신 기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도 줄여야죠. 그럼 화를 좀 내야 되겠는데 화나면 열받잖아요. 예, 열받죠. 그건 다른가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트레스는 안 좋은 개념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좋은 개념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것보다 이제 유스트레스란 말을 쓰죠. 그 공연 전에 긴장감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게 긴장하고 긴장이 푸는 게 이렇게 맞아, 해야 좀 달라. 예, 훨씬 더 좋아요. 그거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장시간 지속되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선생님 찾아온 환자들은 케이스가 다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치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외과였으니까 뭐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현재는 뭐냐면 이런 현대의학을 마치고 나는 환자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관리하는 데서 보면은 이제 면역 관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하고 좀 차이가 나는 유전자를 조정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요. 요즘에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유전자 변이가 아니고 표현형만 바뀌어가지고 암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유전자 DNA상의 변화가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스위치. 우리가 모든 유전자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우리 전기 스위치 켜듯이 켜져야 활동을 하고 꺼버리면 활동을 안 해요. 근데 꺼져 있어야 스위치가 켜진다든지, 예? 그 다음에
켜져 있어야 스위치가 꺼져 버린다든지 이런데 이러해서 암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꺼져 있는 것을 켜거나 켜져 있는 것을 끄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거. 그래서 그 후성 유전학적인 치료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을 이용을 했어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바로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특히 식물들 껍질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이게 그 식물 입장에서 독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가 고상하게 파이토케미칼 용어를 써가면서 이걸 가지고 근데 이게 의외로 유전자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유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을 성장하도록 신호를 주는 신호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자가 본인도 모르는 이제 암에 성장하기 좋은 환경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해주고 고치게끔 만들고 그런 이제 교육 같은 걸 시켜주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 이 방송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으로 따지면은 우리 암이 일단 암에 걸리면 충격 다 받죠. 저는 2단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충격을 받는데 우리가 단순히 암을 갖다 덩어리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충격을 치료에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그래요. 충격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리액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은 있어야 돼요. 암에 대해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멀뚱멀뚱, 나 걸렸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일단 놀래야 되는 거죠. 놀래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리액션이거든요. 그래서 충동이 클수록 리액션도 많고, 그래서 이 충동을 치료에 연관을 시켜서 원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는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잘 견디고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치료 의지를 되살리도록 해야 되고, 왜냐하면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항상 불안한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못한다면 외부에서 어떤 서포트가 들어가야죠. 자기 스스로 명상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상담을 통해서 환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유도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암에 관한 이야기 또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부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문찬식 원장님과 얘기 나눠봤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좀 더 들을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그 원장님 바쁘시겠지만 또 시간이 되시면 저희 셀코 TV 한번 나와주시면 이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